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 네, 오늘 시간은 교회 공간의 합리적인 배분, 분포, 이걸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교회 공간이 이제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본당의 면적, 그 다음에 교육 공간의 면적,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교회가 공유하는 문화공간 면적, 그 다음에 회의실, 행정실, 목회자실, 당회실, 이렇게 이제 행정 및 회의 기능,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럼 과연 이 4가지의 용도가 전체 연면적에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건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우리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공간 면적을 분포를 내보면 본당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 공간이 25%,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교회가 공유하는 공간은 8%, 나머지가 이제 회의 행정 기능이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건축이 되어지냐면 본당 위주로 건축이 되어져요. 본당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공간이나 문화 공간이나 기타 상담 공간, 뭐 나눔의 공간 이런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가 성장을 쭉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공간이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그 역설적인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이런 공간의 큰 틀에서 배분이나 면적의 그 분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몇 평 져야 되겠고, 본당이 우리가 뭐 1000석이 필요하니까 1000석을 만들어야 되겠고, 이런 그 아주 그 1차원적인 그런 측면에서 공간을 이렇게 면적을 배분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본당이 꽉 차는 순간 교회 성장이 이제 이렇게 역동적으로 지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건축 이후에 오히려 그 지속 성장을 이제 가로막게 돼요. 면적 배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지속 성장을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의 그 각 기능별로 분포가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미국의 최근에 성장하는 교회나 유대인들의 공간이나 이걸 우리가 세 개를 좀 비교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공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을 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국 교회는 본당이 이제 48% 정도,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미국의 최근에 성장하는 교회나 유대인들의 회당은 과연 본당이 전체 연면적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 교회는 약 35% 정도, 40% 미만입니다. 35% 정도가 본당 면적이고, 예를 들어 1000평을 건축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약 480평에서 500평이 본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미국 교회는 1000평을 건축한다 하면 약 350평이 본당의 면적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해당은 본당이 30% 미만입니다. 자, 그럼 이 각 그 나라별로 본당이 전체 연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걸 현지에서 직접 쭉 살펴보면서 분석을 했을 때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는 어떻게 그런 공간이 분포되어 있냐 하면 교육 공간이 25% 정도, 본당이 약 35%, 25%, 그럼 60%죠? 그 다음에 한 30% 정도가
25%에서 30% 정도가 그 문화 공간입니다. 카페, 뭐 키즈랜드, 체육관, 뭐 웨딩홀, 뭐 푸드코너 이런. 그 다음에 한 5%에서 6%가 행정 기능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본당이 약 48% 차지하고 교육 공간이 16%, 문화 공간은 8%, 나머지가 이제 행정 기능이에요. 그럼 이제 미국계 성장하는 개신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비교해 보면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 교육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약 9%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공간은 거의 뭐 반 이상이 부족해요. 미국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지역사회와 교회가 이렇게 좀 화합되거나 소통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는 그냥 교회의 성도들만의 공간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어떤 지역사회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너무 이제 적은.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아주 연합되어질 수 없는 공간 구조다. 태생적으로 건축의 분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되어져 가지고는 지속 성장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공간이 25%, 문화 공간이 약 18%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의 사명, 교육의 사명, 그 다음에 나눔의 사명, 뭐 이런 것들이 균등하게 분포를 가지고 있죠. 약 25%대 정도로. 이렇게 해서 본당이 꽉 차도 그것을 이렇게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공간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해당은 어떠냐? 유대인들의 해당은 본당이 더 적습니다. 30% 미만대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35%가 문화 공간, 나머지 35%가 교육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해당은 오히려 본당보다 교육 공간이나 문화 공간의 포션이 더 크죠. 35%대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 유대인들의 해당은 크지 않아요. 보통 보면 300평, 전체 면적이 500평. 뭐 큰 거는 크지만,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하나의 아주 그 작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을 하죠. 그리고 특히 교육 공간이 35% 이상이 되다 보니까 교육의 공간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작은 대안학교와 같은 형태로 교육 공간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문화 공간에서는 지역 사회 주민의 어떤 지역 로컬 센터, 뭐 결혼식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고 또 도서관도 있고 뭐 작은 대안학교도 있고 작지만 어떤 그런 아기자기한 공간 분포가 아주 그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 지역의 아주 그 핵심적인 공간으로도 차지하지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소통과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별로 어떤 아주 대안학교 스타일로 이렇게 잘 구조화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참 나라 없는 민족으로 객지 생활하는 그런 형편이지만 이 세계를 그래도 제패할 수 있는 그 저력이 그런 공간의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다면, 자, 우리 교회는 본당이 몇 프로 하는 것이 좋으냐? 교육 공간은 어느 정도가 되고, 문화 공간이나 지역사회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몇 프로냐? 그 다음에 행정, 뭐 사무 기능 이런 것들은 우리 몇 프로냐? 큰 틀에서 이거를 공간 분포를 어느 정도 플래닝을 하고 잘 조직화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틀에서 이제 각 기능별로 용도를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큰 틀을 보지 않고 그냥 뭐 필요한 것 우선순위로 면적을 막 배분하다 보면 정말 그 지역사회와 교회가 어우러지고 화합하고 이런 공간은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의 우리가 이 비율이랄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 건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첫째는 기능적이어야 됩니다. 기능적이어야 돼요. 공간이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크게 나눠지고 소위 말해서 이 공용 공간, 로비홀, 오픈 공간만 그냥 막 크게 나눠가지고 기능이 없는 공간은 교회 건축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공간이.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건축하는 것만큼의 어떤 거기에서 경제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 구조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 건축으로서의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가지고 거기에 큰 비중을 두다 보면 본질이 이렇게 퇴색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으로서의 상징성, 이거는 우리 건축하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기도하는 손, 뭐 노아의 방주, 뭐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건축의 우선순위로 두는데, 그는 중세 시대에나 그런 상징성에 대한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강조됐지, 현대 건축에 와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심볼리즘은 사실은 현대 건축에는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현대 건축에 있어서 그럼 상징성은 뭐냐?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그 구약의 그 성전 있죠? 성전의 그 위계. 거기에 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마당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안에는 뭐 언약궤가 있고 뭐 쭉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그런 히브리 기자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개혁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어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효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러면 교회 건축의 어떤 그런 상징성에 대한 의미는 그럼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계획은 뭡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신 그 공생애의 사역이죠. 예배의 사역, 교육의 사역, 봉사의 사역, 친교의 사역, 구제의 사역,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런 사역이 가장 잘 기능적이고 구조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는 공간, 이게 현대 건축의 상징입니다. 현대 건축의 상징이 그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뭐 시각적으로 보이는 뭐 이런 기도하는 손, 뭐 이런 방주,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사역에 그것을 잘 구조화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요소는 약화된 개념이다. 그렇다면 현대교회의 상징성은 가장 목회자의 목회 사역이 잘 구현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이 사역에 정말 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 그런 거고, 또 너무 지나치게 상징 위주로 하다 보면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언어거든요. 기호론적 언어죠. 뭐 기도하는 손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중세 시대의 상징 체계라면 현대 교회 공간의 상징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상징보다는 체험 위주에서 오는 상징 체계. 그런 것들의 공간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와 같은 공간이죠. 그 떨기나무 공간이 획일화된 광야의 어떤 그 덤불숲인데 거기서 불이 나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안 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신발을 벗고 거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게 되죠. 그 공간은, 떨기나무와 같은 공간은 그 획일화된 사막의 그 획일성을 깨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나무의 떨기나무 때문에 그 획일화된 광야의 그 모래번지 나는 그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 공간이 성스러운 공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떨기나무 같은 공간이야말로 체험적 어떤 현상에서 나오는 강한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현대 건축의 교회 공간에 그
이런 어떤 공간의 내용들이 그와 같은 것들로 구조화될 때 우리는 더 강렬한 상징적 체험을 성도들에게 줄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에 있어서 강한 장소성을 구현해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형식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공간의 본질적인 것 이런 것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공간의 틀을 플래닝할 때 큰 틀에서 이렇게 나누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 공간별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플래닝을 할 거냐 이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